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9회 지난 기출문제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1번 문제 풀으시려면 재무제표의 종류를 일단 알고 계셔야지 되고,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이렇게 5가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조금 해 주시고요. 자, 그 중에 우리 재무상태표 하나만 일정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암기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 2급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가지만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재무제표에 지금 뭐를 물어봤죠?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종류는 5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주 여기 문제 보기에 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그런데 우리 시산표는 재무제표는 우리가 보고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산표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집계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까지의 전체 잔액은 얼마고 합계는 얼마고, 이런 집계를 해주는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보기에 보시면 분계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장부는 크게 2가지로 주요부라는 게 있고 보조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요부는 아주 중요한 장부, 우리 회사의 모든 거래가 전체적으로 기록되는 장부를 우리가 주요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주요부, 보조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 중에 주요부에 해당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분계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이렇게 해서 2가지는 주요부, 보조부 이런 문제에서 출제가 되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자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 제가 회계 2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거래의 판료소예요. 우리는 분계라고 하는 걸 아주 쉽게 하고 계시지만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해야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짝대기 거놓고 어떻게 하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리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그리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우리는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분계라는 것도 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의 판료소가 왜 회계에서 엄청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이 거래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선 자기 자리,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자본의 증가 대변이고, 그리고 비용의 발생 차변에, 수익의 발생 대변에, 이렇게 자기변을 설정을 먼저 해놓고, 이걸 항상 기준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에서는 계속 얘네들의 자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근데 회계 1급에서도 나오고 세무 2급에서도 나와요. 네, 계속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상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처리가 돼야 돼요?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둘을 놓고 보고 그러면 상품 매출은 안 생겼어야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수익이 과대계상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과대 많아졌다. 원래보다 더 많아졌다. 그럼 선수금은 생겼어야 되는데 생기지 않았죠. 그럼 선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니까 부채가 생겼어야 되는데 부채가 증가했어야지 되는데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가 어떻게 되었다?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차변의 현금은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수익이 과대계상되었거나 부채가 과소계상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부채가 과소계상되게 된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래서 자기 변에 뭐가 생겼다.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는 수익이고 안 생겼어야지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과대계상되었다. 선수금은 생겼어야 되는데 안 생겼기 때문에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다시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 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표시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우리 포함되는 것들 뭐뭐 있을까요?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일단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리고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현금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네, 삐리리 수표들을 모두 현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편환증서 외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슨 통지서들 이런 것들 우리가 현금으로 암기를 하셨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그냥 보통예금이니까 당좌예금은 언제만? 당전 발행 당좌 수표만. 당전 발행 당좌 수표만 우리가 당좌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금성 자산은 언제예요? 취득 당시. 중요한 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들이에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문제는 또 쉽게 풀어지겠죠. 자, 일단 경기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라 그랬으니까 삐리리 수표들은 모두 다 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 맞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현금성 자산 맞고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주식은 우리 국채, 공채, 사채 주식 뭐라 했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인 정기예금은 그냥 정기예금이라고도 쓰고 단기 금융상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계정 과목을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예금 혹은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4번.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자, 문제 4번을 풀기 위해선 우리가 자산의 총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그리고
자본을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하니까 자본금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금, 장기차입금, 선수금 모두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 모두 더하면 65만 원만큼의 부채가 있겠죠.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하니까 자산은 총 85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 재고 금액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별표를 쳐두시고 회계 2급뿐만 아니라 회계 1급에서 더 많이 나오고 세무 2급에서도 문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문제 5번을 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를 알고 계셔야지 되냐? 우리는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돼요. 맞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선 T자를 하나 그려서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에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시고 나면 우린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기말재고액의 크기를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 이동평균법이냐 총평균법이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말재고액을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가가 상승 중일 때도 있고 물가가 하락 중일 때도 있다 보니까 우리 이 기말재고액의 크기는 무조건 선이총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단 여기에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크기는 물가가 상승 중이냐 물가가 하락 중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호가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상에서 주어진 건 물가가 상승 중이라 그랬어요. 물가가 상승 중이다. 그럼 물가가 상승 중이란 얘기는 첫날 사온 제품은 조금 싸게 사왔고 그 다음날 사온 건 조금 더 비싸게, 그 다음은 더 비싸게 물건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기말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말의 크기, 남는 게 가장 큰 거. 그러면 마지막 날 사온 게 남아야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날 사온 게 남아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팔면 됩니다. 그럼 결국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은 방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선이총후 이 순서대로 있는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말재고액의 크기를 지금은 원래는 단순하게 이 앞에 거 크게 의미 없이 기말재고액의 크기만 물어보면 요만큼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 기말이 커지게 되면 기말이 커졌다. 기말이 커지게 되면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매출 원가가 작아지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다시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말재고액의 변화는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매출 원가는 다시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번 문제는 나중에 재고자산 단원에서도 다시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단 순서는 선이총후 혹은 후총이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 수 있고 기말재고액의 크기는
제일 큰 친구를 먼저 찾아주시면 정답은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급금 계정에서 5월 4일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문제 6번을 풀기 위해서 지금 T자 계정으로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나와 있는데 선급금 계정에 우리 5월 4일 현금 10만 원이 있어요. 현금 10만 원. 자, 그 다음에 6월 6일 상품 1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T자 계정이 나오면 분계를 거꾸로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분계를 찾으시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분계를 찾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T자 계정이 있으면 양쪽 바깥쪽에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걸 이제 제가 집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집주인, 집주인을 바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집주인을 바깥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날짜의 분계를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월 4일 날은 선급금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짝대기가 왔으니까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6일 날은 짝대기가 와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짝대기의 차변, 대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6월 6일 날 거래는 차변에 상품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 1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분계를. 그럼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여기서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우리 아까 여기 이 거래 판료소에서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그럼 현금으로 우리 뭐 했다? 지급했다. 그런데 선급금이라 그랬으니까 선급금을 우리는 계약금을 지급했구나. 그러니까 5월 4일 날의 거래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거래가 나오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6월 6일 날 거래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자산이 증가했어.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다시 바꾸면 상품을 매입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고 대금은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한 선급금이 있었구나. 그래서 선급금과 상계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급하였구나. 먼저 지급한 계약금과 상계하였습니다. 이런 분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5월 4일 거래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기 때문에 5월 4일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무엇을? 계약금을. 그래서 상품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분계 찾는 방법도 회계 2급에서는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7번은요. 문제 7번은 다음의 감가상각 방법 중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있는 거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액법,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리고 이중체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회계 2급 범위 안에서는 정액법 공식과 정률법 공식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라 그러세요. 하시라고 자꾸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충분히 풀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회계 1급에서는 각각을 설명을 이제 하나씩 더 드리니까, 자,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차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일정해요. 일정하게 감가상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률법, 이중체감법. 이 순서로 조금 바꿔보자. 이중체감법을 먼저 쓰고, 왜냐면 이제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이렇게 두 가지는 차트 모양이 똑같습니다. 차트 모양이 처음에는 많이 삼각하고 나중엔 점점 작게 삼각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게 돼요. 처음엔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점점 작게 하는 방식이고, 연수학계법은 조금은 다른 방식인데, 이 연수학계법은 처음에 많이 나중에 작게는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반비례해요. 금액이 일정하게 줄어들게 되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게 돼요. 감가상각액이.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그냥 무조건 정액법만 일정하고, 나머지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은 우하향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세 가지, 점점 처음엔 많이, 나중엔 점점 적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정액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중체감법과 연수학계법은 회계 1급으로 올라가셔서 학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 8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월 1일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거래이다. 거래 이후 유형자산 처분 손익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 8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한,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분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분계가. 지금 일단 개정 과목은 업무용 트럭이라 그랬으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분을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가 나가면 차변에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 이 소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했으니까 저 차변에 돈을 받아야겠네요. 맞죠? 돈을 받아야 하고, 여기 돈 받은 게 남으면 대변에 가서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게 되고, 돈을 받은 게 적다, 모자라다. 그러면 차변에 가서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게 돼요. 손실이 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감가상각액과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차량 운반구, 이 둘을 계산을 하게 되면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서 우리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는 장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부가.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9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분하고 자기합수표로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돈은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트럭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고 장부 금액은 680만 원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을 쓸 때는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써야지 돼요. 취득원가로. 그런데 장부가가 나왔으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장부가로 써버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안 쓰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장부가를 그대로 써볼게요. 680만 원. 그럼 우리는 680만 원짜리가 나갔는데 900만 원을 받았으니까 22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220만 원만큼.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자, 장부가가 680이라고 했으니까 장부가가 680이라 그랬고, 그리고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320만 원만큼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를 만약에 682 금액을 안 쓰고 여기를 1000만 원으로 쓰게 되면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분 이익이 220만 원만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풀어봤지만 우리 분계를 거꾸로 추적할 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상품 2천만 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무엇이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상품을 사왔다. 결국 자산의 증가의 표현, 상품을 뭐 했다? 매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상으로 사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를 했겠죠. 그러면 지급했다, 안 했다? 지급을 하지 않았다.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2천만 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10번 비유동 부채 우리 어떻게 외웠죠? 사, 장, 퇴. 그래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기 3번에 임대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임대보증금도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기업인 부산상점의 2월 시산표 중 일부이다. 자, 기초자본금은 40만 원이다. 부산상점의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1번 2월 시산표 2월 시산표 2월 시산표다라고 하는 것은 장부를 마감할 때 우리가 결산에는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보고서 작성 절차가 있어요. 근데 본 절차 중에 본 절차에 총계정 원장 마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고 나면 자산부채 자본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할 잔액들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2월 시산표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2월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만 기록할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만 기록할 건데 중요한 건 이 자산, 부채, 자본의 기말 잔액을 표시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은 항상 매년 말에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돼야 해요. 그 이월돼야 하는 금액을 기록해 놓은 장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기말 잔액,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그 기말 잔액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 끝을 보니까 부산상점의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시산표에서 그냥 자본을 찾아주시면 그게 기말 잔액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자본금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그럼 이 자본금 50만 원이 바로 기말 자본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3번이세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2월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에 8만 원이 있는데 2월 상품은 상품이 내년도로 2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그러니까 8만 원이 의미하는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2월 시산표는 뭐만 기록한다? 자산부채 자본만 기록하는 장부이다. 그 중에서도 기말 잔액만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12번 당기순 이익을 계산하면. 그런데 문제의 자료가 기초자본, 기말자본.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총이익.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총이익을 가지고는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왜? 매출액이 나와 있어야 되거나 혹은 그 밑에 나머지들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재산법 등식에 어떻게 외웠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말자본 그냥 그 여기다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자본 46만 원에 마이너스 기초자본이 30만 원입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은 16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중 결산 시 손익으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13번에 우리가 결산, 장부를 마감을 하게 되면 결산의 본 절차 그러면 모든 장부를 마감을 해주시는데 모든 장부를 마감할 때 일단 1순위 뭐부터 한다?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마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 손익을 자본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 부채, 자본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월시켜야 하는 금액들을 기록한 게 바로 여기 있는 2월 시산표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본 절차의 총계정 원장의 마감 순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 손익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 그럼 손익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뭐예요? 수익과 비용이 손익으로 마감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자 수익, 임차료, 접대비.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그 다음에 임차료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손익으로 마감을 하게 되고 미수금은 자산에 해당하니까 차기로 이월시켜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개념으로 올바른 것은 뭐뭐는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우리는 영업비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비용의 종류에는 영업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업외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회계 2급에서는 소득세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급수가 올라가 이제 회계 1급서부터는 소득세를 안 쓰니까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중요한 이 영업비용 안에 영업비용이 두 가지. 하나가 매출 원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볼까요? 지금 다시
모든 영업비용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고. 그럼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네, 매출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다음의 거래 중 당기순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마지막 15번은 당기순 이익을 감소시킨다. 당기순 이익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의 의미는 그냥 간단해요. 비용이 많아졌거나 혹은 수익이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비용이 생기는 거래, 수익이 감소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그래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설정을 하게 되면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기말에 대손을 추가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상품의 대량 구매로 인하여 50만 원의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 상품을 그만큼 싸게 사왔기 때문에 내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산의 감소의 효과, 매입 비용의 감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하여 처분 이익이 생긴 건 수익이 발생을 한 거고, 장부가 1,000원인 기계장치를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 30만 원, 10만 원짜리를 잃었는데 30만 원의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생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19회 전산회계 2급 기출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만점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회계 2급은 기초를 조금 탄탄히 하시고 상위 급수로 올라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70점 합격보다는 항상 만점 합격을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